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민주당 대선 후보 전국 순회 경선의 첫 지역인 충청권 경선을 시작으로 조기 대선에 본격적인 막이 올랐습니다. 민주당 충청 지역 경선에선 이재명 후보가 90% 가까운 득표율로 압승을 거뒀습니다. 충청의 아들을 내세운 김동연 후보가 2위를 차지했고 김경수 후보가 뒤를 이었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선 후보가 첫 순회 경선 지역인 충청에서 88.15%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권리당원, 전국 대의원 ARS 및 온라인 투표를 합산한 결과 총 57,057표를 받았습니다. 충북 음성이 고향인 김동연 경선 후보는 7.54%로 2위, 세종에서 출마 선언을 한 김경수 경선 후보는 4.31%를 얻어 3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열망을 잘 받들겠다며 진짜 대한민국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제도약과 과업을 실현할 준비된 대통령 후보 누구입니까? 진짜 대한민국을 확실히 열어가겠습니다. 이 후보의 압승에 큰 격차로 2위에 머문 김동연 후보는 이제 시작이라며 제 목표는 이기는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저는 계파도 조직도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외롭습니다. 그러나 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 3자 구도 경선에서 가장 적은 득표율을 얻은 김경수 후보는 아쉽긴 하지만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영남민주당으로 지역주의의 벽을 넘었습니다.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만들겠습니다. 충청 순회 경선을 마친 민주당은 내일 울산으로 이동해 4개 권역 중 2번째인 영남권 경선을 이어갑니다. MBC 뉴스 김재인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어제 오늘 나란히 경선 토론회도 시작했습니다. 민주당 후보들은 대통령 집무실을 놓고 논쟁을 벌였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일단 용산으로 간 뒤 청와대로 옮기겠다며 최종 종착지는 세종시라고 밝혔고 김경수, 김동연 두 후보는 단 하루도 용산으로는 갈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저녁 MBC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첫 번째 TV토론. 이재명, 김경수, 김동연 세 후보는 대통령 취임 첫날 어디로 출근할지를 두고 토론 시작부터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최종 종착지는 세종이지만 일단 용산에 들어간 뒤 청와대로 옮기겠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내비친 데 반해 지금 당장 또 어디 딴 데로 가기가 마땅치가 않아서 그렇다고 그 국민 혈세에 들여서 또 미리 준비할 수도 없고 일단 용산을 쓰면서 김경수, 김동연 두 후보는 용산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맞받았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은 도저히 대통령실로 쓸 수 없는 곳이라 단 하루도 써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대통령 취임하면 바로 다음 날부터 대통령이 세종에 근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공약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을 두고도 생각이 달랐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증세 없이 지출 조정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증세를 추진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단계로 필요한 재원은 지출 조정, 재정 지출 조정이라든지 조세 지출 조정을 통해서 좀 마련하고 김경수, 김동연 후보는 증세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말씀하신 조세 재정이나 재정 조정만으로는 지금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보고. 네, 알겠습니다. 표를 의식한 표퓰리즘적 감세 경쟁이 좀 벌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증세까지 얘기할 수 있는. 김동연 후보가 3년 전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가 개헌을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하자 이재명 후보는 당시 대선에서 떨어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며 당장 개헌을 하더라도 국민투표법 개정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1차 토론에서 이른바 우클릭 전략을 들고 나온 이재명 후보는 토론이 끝난 뒤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방안을 더 고민하겠다고 말했고 김경수 후보는 첫 출발로서는 괜찮았다. 김동연 후보는 여의도 문법을 뛰어넘겠다는 소감을 남겼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국민의힘은 후보 8명 가운데 김문수, 안철수, 양향자, 유정복 후보가 오늘 먼저
청년 미래 등을 주제로 토론을 벌였습니다. 각자의 치적을 내세우며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향한 공세엔 모두 한 목소리로 입을 맞췄습니다. 홍익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이팅! 대선 경선 후보 8명 가운데 김문수, 안철수, 양향자, 유정복 후보가 맞붙은 국민의힘 첫 경선 조별 토론회. 저마다의 성격 유형을 공개하면서 자신이 대통령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의 MBTI는 ENTJ입니다. 타고난 리더입니다. 저는 ENFJ입니다. 따뜻한 리더십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후보들은 저출생 문제 극복과 창업 지원, 첨단 산업 육성 등 자신의 강점을 부각하며 눈도장 찍기에 나서면서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예비 후보를 겨냥한 견제를 이어갔습니다. 이재명과 완전 100%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싸우면은 저는 100점 100승이다. 이재명 전 대표와 제대로 붙어가지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 저 안철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 적힌 종이를 꺼내들어 찢어버리는 장면에 다른 후보가 호응하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결론은 이재명 대표 AI 공약은 빈 깡통입니다. 찢어버리는 게 맞습니다. 그 민주당의 거짓말 공약, 거짓말은 찢어버리는 것이 답이다. 인지도에서 상대적으로 우위를 지닌 안철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 사이에선 계엄 옹호 여부를 두고 신경전이 연출됐습니다. 파면이 됐는데 반성과 사과가 없으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우리를 계엄 옹호당이다. 왜 대통령께서 계엄을 했던가? 그건 민주당의 30번에 걸치는 줄탄핵. 다만 네 후보 모두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중 나라 곳간을 거덜내는 정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기본소득을 골랐습니다. 첫 토론에 이어 내일은 나경원, 이철우, 한동훈, 홍준표 후보가 맞붙는 사자 토론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선택을 돕기 위해 MBC는 후보자들 발언의 사실 여부를 검증하는 팩트체크 선택 2025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어제와 오늘 잇따라 열린 민주당과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의 토론회 발언 중 추가 검증이 필요한 주장들을 이준범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예비후보는 윤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지만 자신은 비상계엄을 옹호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비상계엄을 옹호해 본 적도 없고 비상계엄에 찬성해 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이었던 김 후보는 계엄 이틀 뒤 취재진을 만나 공개적으로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할 정도의 어려움에 처했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뒤 국회에서 국무위원들에게 12.3 내란 사태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을 때도 유일하게 일어나지 않은 채 사과를 거부했습니다. 김 후보는 오늘도 이 같은 취지의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정, 안타까운 사정에 대해서 그건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열린 민주당 경선 후보 토론회에서는 김경수 예비 후보가 주요 공약으로 지방분권 정책을 강조하며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 사업이 지방정부에게만 맡겨놓은 탓에 좌초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가 좌초된 제일 큰 이유는 지방정부들에게만 맡겨놓았기 때문이에요. 네. 부산, 울산, 경남 특별연합은 2018년부터 해당 광역지자체장들이 내세우며 시작됐습니다. 지방정부가 주도한 것은 맞지만 2021년 국회가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2차례 보고회를 거쳐 8개 정부 부처가 지원 협의회를 꾸리는 등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예비후보는 부울경 메가시티가 좌초된 주요 원인은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의 방해였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지방의 분권이 안 돼서 그러기도 한데 더 큰 원인은 국민의힘 지도지사들이 방해를 한 거죠. 네. 2023년 1월 1일부터 사무 처리를 시작하려던 당초 계획이 무산된 데에는 지방선거에서 새로 당선된 국민의힘 소속 경남지사와 울산시장의 반대가 영향을 줬습니다.
그런데 같은 국민의힘 소속인 박형준 부산시장은 메가시티에 찬성하며 함께 추진하는 등 서로 의견이 갈렸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김동연 예비후보가 이미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이 있어 바로 근무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세종에는 대통령 제2집무실이 있고 국무회의실이 있습니다. 제가 경제부총리 때 그 국무회의실에서 아주 많은 국무회의를 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정부 세종청사 국무회의실 옆에 마련된 집무실은 귀빈 집무실로 비서동 등 부속 사무실이 없어 대통령 제2집무실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극우 집회를 이끌어온 전광훈 목사가 본인이 직접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자유통일당으로 데려오겠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최근 윤 전 대통령의 이름을 딴 신당 창당 해프닝도 있었죠.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도 극우 세력의 정치적 움직임이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이승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극우 집회를 이끌어온 전광훈 목사가 직접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선관위와 헌법재판소, 국회를 해체하자는 반헌법적인 주장을 하면서 본인만이 이를 집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집행할 사람은 전광훈 목사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대통령 후보에 출마하려고 합니다. 자유통일당 후보로.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는 파면된 윤 전 대통령을 자유통일당으로 데려오겠다며 국민의힘과 선을 그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탈당하라고? 좋아! 자유통일당에서 모셔오겠습니다. 아니 내가 이재명을 당선시키면 시켰지. 국민의힘 정당 8명 니들은 절대로 당선 안 시킨다. 윤 전 대통령 파면 후에도 변호인단을 중심으로 윤어게인이라는 신당 창당을 예고했다 파장이 일면서 하루 만에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윤어게인을 주장하는 극우 성향 청년단체는 부정선거 등을 주장하며 도시맹진을 벌이는 등 현중 정서를 퍼뜨리며 시민들과 물리적 마찰까지 빚고 있습니다. 전광훈 목사와 자유통일당을 함께 창당하는 등 밀접한 관계를 이어왔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최근 전 목사를 본 적이 없다고 밝히는 등 거리두기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이 계엄에 대한 명확한 사과나 파면된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분명히 하지 않는 가운데 대선을 앞두고도 윤 전 대통령의 이름을 내건 극우 세력의 정치적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지입니다. 중앙선관위에 얼마 전 정체불명의 일당이 나타나 붉은색 천과 선관위를 비난하는 조각을 파묻고 갔다는 소식 어제 단독 보도로 전해드렸는데요.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이 모두 외국인이고 이미 출국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선관위 시설물에 선관위와 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를 비난하는 전단지를 붙인 사람들에 대해서도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차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 현관 앞에 하늘색 티셔츠를 입은 여성이 다가와 작은 플라스틱 조각을 세게 밟습니다. 잠시 뒤 화단으로가 또 다른 사람들과 붉은색 물체와 밟은 플라스틱 조각을 묻습니다. 이들이 묻은 건 부정 중앙선관위라고 적힌 플라스틱 조각과 영어로 승리, 즉 빅토리와 그리고 알 수 없는 그림이 담긴 붉은 천이었습니다. 선관위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 같은 수상쩍은 일을 벌인 남성 1명과 여성 4명이 모두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공동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했지만 이미 해외로 출국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이틀 뒤 선관위가 수사를 의뢰했는데 이미 해외로 출국한 뒤였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소재를 파악해 출석을 요구하고 이 같은 일을 벌인 동기가 무엇인지 등을 파악할 방침입니다. 중앙선관위 수원 선거연수원 시설물 곳곳에 선관위 비난 등의 내용이 담긴 전단지를 붙인 30대 여성 2명도 공직선거법 위반과 건조물 침입 혐의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들은 선관위 부정체육 의혹을 비판하거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등을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전단지 23장을 붙였습니다. 경찰은 대선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비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관악과 수원 두 선관위 청사에서 발생한 사건은 연관성 없는 별개 건으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중국의 로봇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오늘 중국 베이징에서는 기술력을 과시하듯 세계 최초로 로봇이 참가한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로봇들은 넘어지고 부서졌지만 21km를 끝까지 달려 완주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이필희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팡파르 소리와 함께 수천 명의 건각들이 앞으로 달려나갑니다. 동시에 바로 옆 트랙에서는 두 발 로봇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세계 첫 로봇 마라톤 대회입니다. 이번 마라톤 대회에는 휴머노이드 로봇 21팀이 참가해 인간과 기록 경쟁에 나섰습니다. 성인 크기부터 어린아이 크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로봇들이 출전했는데 로봇들은 충돌을 피하려고 1분의 간격을 두고 차례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마라톤을 감당하기 어려운 로봇도 여럿입니다. 바람을 이용해 앞으로 나가는 로봇은 조종사의 손을 벗어나 벽에 부딪혔고 젊은 여성의 얼굴을 한 로봇은 채 100m를 가지 못한 채 주저앉았습니다. 넘어지면서 얼굴이 떨어져 나간 로봇은 얼굴 없이 그대로 달리기를 이어갔습니다. 1번 주자로 나선 로봇 텐궁은 2시간 40분 만에 결승점을 통과했습니다. 1시간 2분의 사람 기록에는 못 미쳤지만 다른 로봇으로 교체되지 않고 배터리만 3번 갈아 끼운 채 완주에 성공했습니다. 회사 측은 로봇이 인간처럼 달릴 수 있도록 모방 강화 학습을 거쳤다고 설명합니다. 训练让它整个步态步频步幅各种姿态吧尽可能的契合这个专业运动员因为大家想就是人进化了这个几千年以这种方式去跑一定有它的道理 로봇의 마라톤 코스 완주는 인간처럼 행동하는 로봇이 장시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합니다. 家务机器人能够做家务当然现在我认为机器人达不到这个水平但是一旦达到这个水平这个市场也是巨大的 올해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은 제작비 감소와 생태계 성숙으로 대규모 상업화의 원년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필입니다. 중국이 이렇게 첨단 산업이 앞서가고 있는데 우리는 뒤처지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우리 경제 내수 침체가 길어져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특히 올 봄엔 주말마다 비바람이 몰아쳐 봄 특수마저 사라졌습니다. 김건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잔뜩 찌푸린 하늘, 바람도 거세게 불어 주말 서울 여의도의 산책로는 텅 비다시피 했습니다. 지난주까지 벚꽃이 만발했던 거리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벚꽃은 거의 지고 있고 거리도 한산한 상태입니다. 벌써 4주 연속 주말마다 비가 옵니다. He introduced this place. There are many cherry blossoms here. What do you think? 특히나 아쉬운 건 소상공인들입니다. 봄나들이 특수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봄에 반짝 좀 장사가 돼야 되는데 벚꽃이 필만 하면 지워버리네. 비가 또 간간히 밤에 내리니까 또 다 차야 돼. 거의 한 반 정도? 반에 반 동안 아직 계시도 못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퇴근해야죠 이제. 한 신용카드사 결제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31일부터 2주 동안 전국 중소 영세 가맹점의 방문객은 1년 전보다 4.2% 줄었습니다. 매출액도 3.3% 감소했습니다. 특히 벚꽃 명소 지역의 매출 감소가 두드러졌습니다. 양재천이 있는 서초구는 8.3%, 벚꽃 야시장이 유명한 군산은 4.8%, 진해 군항제가 열리는 창원은 4.2%가 줄었습니다. 궂은 날씨에다 대규모 산불로 인해 축제가 줄줄이 취소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살아나지 않는 소비 심리와 고물가도 주요 원인입니다. 확실히 경기가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제일 먼저 커피를 끊어서 경기가 안 좋아서 장사가 안 되는 건지 내가 모자라서 장사가 안 되는 건지. 조기 대선으로 인해 지자체가 각종 봄축제마저 줄줄이 취소 연기하면서 다가오는 가정의 달 특수를 기대하던 소상공인들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이 경비실 내부에 수십 장의 주차 위반 스티커를 붙이는 행패를 부렸습니다. 등록도 안 된 차를 주차 금지 구역에 버젓이 세워 위반 스티커를 받았는데 화를 못 이겨 경비실에 화풀이를 한 겁니다. 이 입주민은 이후에도 주차 금지 구역에 차를 세웠다는데요. 손은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의 한 아파트 경비실입니다. 통창에 온통 노란 스티커가 붙었습니다. 업무용 모니터와 사물함, 냉장고에까지 가리지 않고 붙어 있는데 경비실이 스티커로 도배되다시피 돼버렸습니다. 모두 주차 위반 경고장입니다. 지난 14일 밤 11시쯤 자기 차에 이 스티커가 붙은 걸 본 20대 입주민이 벌인 일입니다. 당신도 내 차에 이걸 붙였으니, 딱지를 붙였으니, 나도 그러면은 여기 딱지를 붙이겠다. 자기가 화가 나니, 자기 화를 못 이기가 앉아서. 해당 차량은 관리사무소에 등록하지 않은 차였고 심지어 주차 금지 구역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아파트 입주민 규정에 따라 단속된 겁니다. 경비실로 찾아온 이 남성은 관리소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이 단속 스티커를 떼라며 30분 넘게 행패를 부렸습니다. 주차 민원이 많은 야간 시간 홀로 근무할 때가 많은 고령의 경비원들은 주차 단속을 안 할 수는 없는데 겁나고 불안하다고 말합니다. 그걸 안 하려면 지금 섞여서든지 회고를 당하든지 그중 하나네. 그런 부분이 돼서 힘들죠. 전화를 안 받고 주차 위반을 안 상태에서는 그것도 단속 안 할 수는 없거든요. 해당 입주민은 행패를 부린 뒤 또 주차 금지 구역에 차를 세워두고 갔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이번 사건을 공론화하고 관리사무소가 행패 부린 입주민을 고소하라고 했습니다. 관리소에서 일하시는 직원분들 누군가의 아버지고 누군가의 남편일 텐데 가슴 아픈 일 서로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하지만 관리사무소는 어떻게 입주민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냐고 말합니다. 대신 경비원들에게 바디캠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취재진은 행패 부린 남성으로부터 해명을 듣기 위해 관리사무소 측에 연락처를 남겼지만 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12.3 내란 당시 언론사를 단전 단수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에 출석해 약 18시간 동안 밤샘 조사를 받았습니다. 계엄 다음 날 이른바 대통령 안가 회동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했는데 이 전 장관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등 5곳을 단전 단수하라는 지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언론사 5곳을 말씀을 하시고 경찰 이야기를 하고 요청이 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 이런 뜻으로. 소방청장의 증언에도 이 전 장관은 단전 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며 다만 대통령 집무실에서 단전 단수 내용이 적힌 문건을 봤다고만 주장해왔습니다. 종이 쪽지 몇 개를 좀 멀리서 이렇게 본 게 있습니다.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이 같은 단전 단수 의혹이 불거진 뒤 처음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어제 오후 2시에 출석해 오늘 오전 7시 40분까지 18시간 밤샘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지난 2월 이 전 장관 자택과 집무실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와 소방 관계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이 언론사에 단전 단수를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계엄 다음 날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있었던 4인방 회동에서도 관련 논의가 있었는지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장관은 묵비권은 행사하지 않았지만 혐의를 전체적으로 부인하고 새벽 4시부터는 3시간 가까이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서 수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대통령 안가와 집무실 CCTV 압수수색은 경호처 저지 등으로 무산된 가운데 경찰은 이 전 장관 사건 검찰 송치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해 논란이 됐지만 헌재가 지명 효력을 정지시키며 일단락됐는데요. 어제 2명의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헌법재판소는 다시 7인 체제가 되었습니다. 재판관이 퇴임할 때마다 후임 인선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의 공석이 지속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 대책은 없는 걸까요? 박설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어제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습니다. 마은혁 재판관 취임으로 9인 완성체가 된 지 열흘 만에 헌재는 7인 체제가 됐습니다. 공석 사태는 재판관 퇴임 때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통령 몫으로 돼 있는 재판관을 지명해야 할 대통령이 불법 계엄으로 파면되면서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재판관 3명이 퇴임한 뒤에는 한덕수, 최상목 두 대통령 권한대행이 후임 임명을 거부하거나 미루면서 9인 체제 완성까지 6개월 가까이 걸렸습니다. 지난 2011년에는 국회 몫으로 돼 있는 재판관 후임 인선을 두고 여야가 갈등을 빚어 14개월간 공석이 이어졌습니다. 사건 심리와 선고는 재판관이 7명만 돼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탄핵이나 헌법소원 인용 결정 등 중대 사건은 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한두 명 의견으로 인용과 기각이 갈릴 수 있는 만큼 정당성 시비를 없애고 신뢰성을 높이려면 9인 체제가 필요한 겁니다. 사회가 갖고 있는 다양한 그 가치나 사람들이 그 생각들을 결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수의 최고사법기관 구성원이 필요한 거예요. 독일과 프랑스는 재판관 임기가 끝나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이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와 튀르키예는 예비재판관 제도를 두고 재판관 공백 시 예비재판관이 업무를 대신하게 합니다.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전임자가 계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면은 좋은데요. 개헌사항에 헌법사항이라고. 정치적 외풍에도 재판관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솔리